네, 앞서 들으신 대로 군산의 타타대우 희망퇴직을 단행했는데요. 이 타타대우는 현대중공업과 GM 군산공장의 문을 닫을 적에도 비교적 건재했던 기업입니다.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큰 기업인데 이번 희망퇴직이 의미하는 바는 뭔지 살펴보고요. 이와 별개로 민주당 소속 이상직 의원이 당을 탈당하면서 전주울 지역이 사고당으로 처리가 됐죠. 현역 의원의 탈당에 따라 정계구도 어떻게 재편되는지 할 말은 한다 코너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군산의 정보통 박재만 전 의원, 익산의 쓴소리 김영근 전 의원 나오셨네요.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타타대우 관련한 이야기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이 OCI 당시 타타대우도 어렵다는 얘기가 좀 있었기는 했어요. 기후가 아니었다 이게 확인이 된 셈인데 지금 희망퇴직이 100명 이루어졌다고요, 박재만 전 의원? 네, 지금 원래 타타 자동차의 그 계획은 270명이었거든요. 그러다가 9월 초에 이제 희망퇴직 접수를 받았고, 그래서 106명이 희망퇴직 신청을 했고요. 숫자가 미달하니까 지금 현재도 희망퇴직을 또 2차로 받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한 270명까지는 퇴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종사자가 1,200명 정도. 네, 1,260명 정도 근무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정규직만. 4분의 1을 줄이겠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한 희망퇴직이 아니라 구조조정 차원으로 접근을 해봐야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상용차 네. 시장이 뭐 특히 이 대우 타타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는 뭐 군산 공장에서 한 600대 정도를 만들 정도로 큰 호황이었거든요. 그해 네. 아마 그 금탑 산업훈장도 받았고요. 음. 그 정도였는데 그 후에 이제 상용차 시장이 조금씩 안 좋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됐고, 가장 저는 큰 원인은 작년에 있었던 국방부 입찰에서 네. 대우 타타가 외국계 회사기 때문에 하나그룹하고 하나 디펜스라는 회사하고 손을 잡고 네. 기아차하고 경쟁을 했어요. 근데 국방부 차량은 기아차가 약 한 40년을 독점을 했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경쟁 방식에 좀 문제가 있어서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입찰 방법이 블라인드 입찰했어요. 네. 그랬는데 입찰하기 전에 기아 측에서 차량 공개를 했죠. 전시회도 네. 하고 언론에도 해서 그 상태에서 블라인드 방식은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타타 쪽에서 입찰에 안 됐고, 그래서 제가 또 이의제기를 했었고 해서 그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관영 국회의원이 국방부 장관을 직접 만나라고 면담 약속까지 잡았는데 네. 그 결국 실패를 했다 이 말씀이시죠? 하나 측에서 또 못 만나게 했어요. 또 네. 하나 측에서.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대우 타타가 희망이 많이 더 없어졌죠. 일단은 지금 희망퇴직이 현재는 100명이지만 이게 원래 계획인 270명까지 계속 될 것이다. 네. 이 말씀이시고요. 네. 그거 말고 추가적인 구조조정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혹시 있을까요? 그 270명은 뭐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라 아마 그 숫자가 정확한 그 타타 쪽에서 현재까지는. 네, 네. 계획하고 있는 희망퇴직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타타 대우가 생산하는 상용차가 네. 그러니까 지금 국방부 입찰이라면 뭐 군용차입니까? 네, 이것도 생산해내요? 네, 그렇죠. 네. 이상하게 그 타타가 국내 회사가 아니잖아요. 인두그룹이거든요. 네. 인도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회사가 타타그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군산에 있을 때도 임금이나 그런 면에서 다른 회사에 비해서 굉장히 복지 시설도 좋았고요. 네. 뭐 노사분규도 한 번도 안 일하는 회사인데 왜냐면 그 외국계 회사라 국방부 육군부 입찰에 직접 참여가 할 수가 없어서 네. 하나 디펜스란 그 국방 납품 회사하고 같이 손을 잡고 컨소시엄을 맺었는데 네, 결국 그렇죠. 실패를 기하고 했다. 경쟁을 했는데 네. 아마 그 뒤로 하나 디펜스는 육군본부에서 다른 아마 혜택을 받았을 거예요. 네. 뭐 가처분 신청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그러니까 상용차 시장에서 일반 그 상업 트럭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군용차라든지 네. 이런 것들까지 생산하는 기업이 타타 대우고 네. 인도계 외국계 기업. 네. 이게 이제 타타 대우인데 구조조정에 나선 이번에 그 희망퇴직
이게 사실상 이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보여지는데 그 배경에는 일단 전체 상용차 시장 자체가 축소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네, 그렇죠. 네,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국방부 입찰에서 실패했던 거 네. 이것이 배경이다. 네. 뭐 김영균 의원도 뭐 여기 이런 분석에 동의하세요? 예. 이제 우리 박지만 의원님께서 잘 분석을 하신 것 같고요. 저는 문제가 타타대우의 구조조정과 함께 우리 전북 지역, 특히 군산이나 익산이나 김제 지역에 있는 130여 곳의 협력업체 또한도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을 해야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타타대우의 공장 규모가 줄어들거나 나인 규모가 줄어든다고 한다면 당연히 협력업체들의 이 문제까지도 연결이 되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심각할 우려가 있다. 이런 건 우리가 지난번에 군산 조선소나 GM의 경우에 많이 학습을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 전라북도 경제 전망을 다시금 전망하고 이것을 지금 아우러야 될 때다. 이게 네. 상당히 심각한 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군산 경제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위기들이 연이어서 닥치고 있거든요. 이번 타타대우 건 자체만으로도 군산 경제에 끼치는 파급력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저는 군산 경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라북도에서 계속 주장한 게 전북이 상용차 축적 단지라고 해가지고 네. 타타 자동차하고 완주 현대 상용차하고 해가지고 아마 전북에서 대한민국의 5톤 이상 트럭의 약 90% 정도를 그동안에 생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95%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민주노총 그렇죠. 관계자가. 네,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타타와 완주 현대 역시도 이런 구조조정이 생겨서 아마 전라북도에서도 정책을 다시 그 상용차에 준비한 뭐 자율주행 경기장도 군산에 만들었고요. 네. 뭐 상용차에 관련된 그런 전라북도에서 많은 시스템들을 지금 준비를 했었고 준비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전라북도의 그 장기적인 로드맵도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타타대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앞서 저희가 인터뷰를 해봤습니다만 현대자동차 전유 공장도 지금 그 노동자들을 뭐 광주 쪽으로 옮기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들려오거든요. 이미 현대자동차는 오래 전에 라인이 줄어서 이제 한 라인만 줄어들게 되면은 공장 가동 자체를 갖다가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사실은 제가 아까 우리 이 시간 이전에 그 인터뷰한 걸 들었는데 여기에 뭐 전라북도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겠다라는 대답을 듣고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사실은요. 이제까지 뭘 알아서 했습니까? 도민들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겠다는 말인지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정상화시키겠다는지 그런 로드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중기적 단기적 로드맵은 단 한 가지도 않고 네. 오히려 무슨 보조금만 주면은 끝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그 전라북도가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정부와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난 18년을 돌이켜 보면은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군산을 방문해서 하신 말씀이 군산은 당신 손가락 중에서 가장 아픈 손가락이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현대조선소 정상화 시키겠다라는 약속을 이미 했습니다. 또 총리께서도 정상화 시키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 뒤로는 함흥차사예요. 네. 그리고 오히려 군산형 일자리 정책도 이미 실패를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거기에다가 타타 이 상용차까지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이런 현상이 계속 되게 된다면 사실은 군산 경제는 제가 좀 어감이 심한 어감일지 몰라도 초토화됩니다. 네. 지난 우리 GM 때 군산 인구가 많이 빠져가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네. 일단 사실은- 정부가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이신데,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게 민간 기업의 일이기도 하고요. 물론 지역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만
근데 뭐 인위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민간 기업을 회생시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쉽지 않잖아요. 어떤 아니요. 방식으로 개입해야 됩니까? 아니죠. 네, 박기만 제가 장관. 작년부터 주장한 건데 네. 지금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전반적인 모든 산업들이 다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이제 군산 지역 업체들을 만나보면 코로나 끝날 때까지 정규요금만이라도 좀 감면을 해달라. 뭐 네. 군산의 세아제강 같은 데는 한 달 정규요금이 한 3천원씩 나온대요. 3천억 원이요? 네, 네. 정기요금이요? 네, 그렇죠. 네. 산업용 전기인데, 근데 음. 산업용 전기요금이 너무 비싸서 음, 중국이나 예를 들어 지금 OCI도 인도 그 섬으로 공장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네. 군산 공장 축소를 하고 그쪽으로 지금 넘어가거든요. 다 전기요금 때문에 그래요. 네. 전기요금이 너무 비싸서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이 좀 전북 정치권들이 나서서 그런 산업단지에 부분도 있는 신경 쓸수 전기요금을 있다. 조금 감면해주는 네. 방안을 빨리 모색하지 않으면 음. 남아있는 기업들마저도 제가 볼 때는 버티기가 어려울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시장에 맡겨둘 일만은 아니다. 정부가 지금 현 상황의 심각성 또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 이런 것을 감안해서 네.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야 아니,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예. 네. 우리 시장은 이미 시장 실패를 겪으면서 정부가 개입을 이미 했습니다. 네. 한데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들이 다 거의 음. 뭐 실패 내지는 큰 수정을 해야 방향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왔어요. 네. 그러면 더 이상의 정부 실패까지 맛보게 된다면은 정말 도민들의 삶 자체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 문제를 문제 제기를 정부에다가 해야 될 때는 또 도민들보다도 전라북도가 앞장서야 된다. 네. 제 얘기는요. 그래서 분명히 대통령과 총리께서 여기에 방문하셔서 한 약속을 지켜달라. 네. 그 약속을 시행하기도 전에 이렇게 그 엉망진창이 됐다라는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죠. 왜냐하면 전라북도를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개 70%가 먹고 사는 문제로 떠나고 나머지 네. 30% 정도가 교육 문제로 떠난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전라북도 인구가 한 해에 1만 명 이상씩 줄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라북도 추락 시대라고까지도 알겠습니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쨌든 정부와 정부의 이런 지원을 요구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전라북도가 나서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죠. 구체적으로 만약에 이런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전라북도 차원에서 저는 할수 뭐 있는 이거 게. 제 개인적인 것을 전제로 하고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 경제가 너무 대기업 의존도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 음, 이 문제를 한 번 정도 더 심각하게 도청에 사무실에서만 고민할 게 아니라 문을 열어놓자 이걸. 그래서 각계의 전문가들의 또 그 경제 활동하는 시장의 목소리도 좀 반영을 시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먹고 사는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그래서 범도민 회의를 좀 하나 좀 만들어서 그런 단위의 위원회랄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각기 의견 수렴을 한 다음에 네. 저는 대기업 위주의 그 경제 의존도에서 좀 탈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라북도의 경제의 기반은 선순환 구조는 사실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한테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대기업에 의존하는 지역 경제 이 근본적인 틀은 좀 변화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걸 전라북도 혼자서만 알아서 하겠다 이게 아니고 지역 사회의 창의성, 지역 사회의 의견들 이런 걸 모아낼 수 있는 통로를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네, 저는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요. 그 작년에 있었던 그 육군본부 그 하나 디펜스하고 대우 타타하고 입찰 참여한 후에 그 과정에 전북 정치권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고 건의를 하고 항의를 냈다면 그 당시 그 입찰 금액이 1조 7천억이었어요. 네. 근데 그 입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입찰들이 계속 이어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후에라도 좀 대우 타타 쪽에서 입찰을 입찰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구조조정을 하지 않아도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외국계에 살아다 보니까 네. 관심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전북 정치권에서. 알겠습니다. 뭐 전라북도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을 거예요. 뭐 탄소 산업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특화단지라든지 수소버스 생산 거점으로 만들겠다든지 다양한 전망들 비전들 내놓고 있습니다만 또 이게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 또 구멍이 나지 않으리라는 이런 보장도 없고요. 어쨌든 좀 열린 사고 그리고 다양한 각계의 의견들을 좀 모아내는 그런 좀 열린 행정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해 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 문제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이상직 의원 탈당으로 인해서 공석이 된 지금 완산을 지역구 민주당 좀 이야기해 보죠. 지금 현역 의원이 탈당을 했잖아요. 그럼 지역위원장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재원 전 의원. 예. 네. 지역위원장은 통상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한두 달 후에 다시 공모를 해서 서류를 받고 거기서 선정하는 게 그동안의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전주 완산을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몇 년 전에 탈당은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 뭐 몇 분에게 물어봤는데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현재 사고당으로 지정이 된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고당으로 지정이 됐다는 건 지역위원장을 선임하지 않는 상태로 그대로 유지한다. 네, 그렇죠. 이 말인 뭐 거죠. 직무 대행 체제로 갈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언젠가는 뭐 새로운 위원장을 뽑는 겁니까? 어떻게 어촌망은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뭐 당분간은 그냥 이렇게 사고지구당을 해서 직무 대행 체제로 갈 확률이 높은 걸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언제까지? 이상직 의원이 돌아올 때까지? 아니요. 예를 들어서 뭐 네. 곧바로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선거라고 해봤자 뭐 한 1년 8개월 6개월 뒤에 있는 대선 그다음에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그 선거 앞에까지는 아마 사고지구당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아니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이상직 의원이 탈당 기자회견을 하면서 곧 돌아오겠다. 지금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리고 민주당은 이 완산을 지역구를 사고당으로 묶어두고 새로운 지역위원장을 뽑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상직 의원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겁니까? 뭐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김영문 전 의원. 이게 돈에 유행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인데 여기 뭐 다른 사람 저를 거론해서는 좀 안 됐지만 굳이 그 이야기를 흉내내자면 홍준표 의원이 싫다고 이상직 의원을 좋아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가 젊은이들 사이에 회자되더라고요. 네. 이상직 의원이 돌아오겠다라고 얘기한 것도 물론 확인을 해봤지만 사실인데 전제가 있습니다. 본인이 한 얘기입니다. 이스타나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돌려 놓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그 의문시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성심껏 소명하겠다. 그것이 안 되면은 되돌아와서는 안 되죠. 그 되돌아온다고 해도 사실은 도민들이 그 지역 주민들이 거부해야 되겠죠. 예, 네.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 당시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걸 정상으로 돌려놓고 돌아오겠다고. 정상으로 그걸 어떻게 되돌려놔요? 일자리랑. 알겠습니다. 참 민주당에서 이 문제는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히려 제명을 하기 위한 하지 않기 위해서 탈당을 종용한 게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상직 의원과 함께 민주당 전북도당이 책임져야 될 문제예요. 네. 생각해 보십시오. 지역위원회를 대선 앞두고 다시 회복시킨다고 하는 건 지역위원회의 역할이 선거 전투기지 역할밖에는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말 명실상부하게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당을 운영하게 되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네. 사고당 처리하고 네. 위원장 다시 뽑아야 된다. 선출해야죠. 예. 박재만 전 의원께 직접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민주당 아직 이상직 의원 안 버린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아직 뭐 네. 100% 버릴 생각도 없고. 네, 왜 그러냐면 네. 그게 이제 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데요. 그래서 뭐 선거법이나 당에 해당 행위를 한 건 아니고 뭐 사업 비즈니스 관계로 이렇게 네. 악화가 돼서 발생된 일이 더 크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그래서 네. 아니 이상직 의원 선거 때문에 지금 구속된 사람들도 있잖아요. 지금 보좌관들이 지금 예. 구속이 되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도 결단을 내려야죠. 그래서
소위 알겠습니다. 예, 네. 지역의 명예를 회복시켜야죠. 그게 우선이라고 일단 저는 두 분의 생각해요. 말씀은 이상직 의원과 민주당의 관계 물론 탈당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아니 근데 네. 저는요. 이상직 의원과 민주당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상직 의원을 주민들의 대표로 가지고 있는 지역 주민과의 관계도 저는 이거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네. 가지고 있어요. 지방의원들하고 관계도 그러면 여전히 유지가 되겠네요. 이상직 의원과 지방의원들 그건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전 의원? 네, 그렇죠. 당연히 뭐 현재까지는 뭐 그래도 지역위원장이 아니더라도 공식적은 아니더라도 외형적으로는 지역위원장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제가 한 3주 전에 개인적으로 만났는데도요. 네. 지역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네. 뭐 아니, 지역에- 누굴 만나셨어요? 이상직 의원을 만나셨어요? 네, 우연한 네. 자리에서 음. 이상직 의원님을 만났는데 뭐 그 지역구의 네. 문화 음. 문화 행사나 문화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아니 그거야 현역 의원이니까 네, 당연히 뭐 그렇죠. 고민할 수 있을 텐데 네. 그러니까 지방 의원들 민주당 지방 의원들에 대해서 영향력을 여전히 행사합니까 이상직 의원이?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세- 관계는 변하지 않을 거다. 그렇죠. 현재 이게 지역위원장을 하게 된다면 흔히 이제 정당의 사례, 꼭 민주당을 찍어서 하는 사례는 아니지만요. 네. 위원장 유보 시에 그 위원장 전 위원장의 측근을 대리로 세우는 경우가 또 왕왕 네, 있어요. 그렇죠. 그런 예.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눈 네. 감고 아웅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이 결코 이번 전주에서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사실은 좀 이게 그 민주당을 탈당했잖아요. 더 이상 네. 민주당원이 아닌 현역 의원인데 여전히 민주당 지방 의원들에게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고 네. 또 이것들이 바뀔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인다 이런 뭐 전망이신 거죠. 새로운 위원장이 임명되지 네. 않는 한 그때까지는 그래도 뭐 같이 이렇게 고민을 하고 상의를 해서 네.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조만간 이상직 의원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 결과가 좀 발표될 것으로 좀 보이니까 그 상황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리 김영근 의원께 끝으로 네. 좀 이상직 의원 상황들을 좀 보면서 네. 좀 지방 정치 이건 좀 바뀌어야 된다 한마디만 짧게 좀 부탁드릴까요? 정치인의 일차적인 덕목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런 지역 주민들, 도민들에게 부끄러움이 없이 정치를 하는 사람은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단언합니다. 스스로 결제 해지해야 된다. 네. 할 말을 한다. 오늘은 타타대우 희망퇴직 소식과 민주당 완산을 지역위원회 향후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이 위기에 휩싸인 전북경제 도정 책임을 지고 있는 전라북도 과연 이대로 좋은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싶은 이런 생각이네요. 군산의 정보통 박지원 전 의원, 익산의 쓴소리 김영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